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난데없이 금전사기 공방이 치열한데요. 정당 국고보조금 얘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3지대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데요. 위장결혼하듯이 창당해서 바로 이혼하고 보조금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3지대 통합한다고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여러 정당하고 이렇게 합쳤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날짜가 하필이면 정당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2월 15일에 딱 맞춰져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국회의원이 5명이 딱 넘어서 5명 이상의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6억 원을 받아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다시 분당을 했으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일리가 있죠. 근데 그랬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했는데 비례위성정당이죠. 그 위성정당이 앞으로 보조금 훨씬 많이 받아갈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시민단체 경실련 있잖아요. 여기서 2020년에 여러 정당들이 받아간 국고보조금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위성정당이 있었고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계열의 위성정당이 당시에 86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이 당시에 3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선거 때 급하게 만든 위성정당이 받아간 국고보조금이 사실 소수정당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말 씁쓸하네요. 정말 씁쓸해요. 창당도 돈이고 합당도 돈이고 분당도 돈이고 위성정당도 돈이고 다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건가요? 물론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관위에서는 올해도 국고보조금 1,000억 원을 정당들한테 주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당들이 사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나 지지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을 선관위가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국회의원 20명 이상인 거대 정당한테는 절반을 먼저 줘요. 50%를 주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5명 이상이고 20명 이하인 정당들한테는 5%씩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또 이 선거 치를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정당들이 국회의원 꾸러다니고 국회의원 빌리러 다니고 합당하고 이렇게 영입하고 이러느라고 난립니다. 국회의원이 돈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거대 정당만 점점 더 세지고요. 당원들이 당비 내가지고 열심히 오랫동안 운영한 소수 정당들은 계속해서 뒤처지게 되고 돈 앞에서 자꾸 이합집산을 하게 그 제도가 좀 만들어 갑니다. 요거 바꿔야 되는데요. 물론 제도가 나빠서 바꿔야 되지만 또 정치인들이 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합집산하는 것도 보고 싶지는 않죠. 돈 때문에 의원 끌어다니고 합당하고 분당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사실은 정치만은 그래도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후원금을 달라고 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서 승부를 하는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정치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해진 이 철학자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 책을 냈었죠. 거기서는 시장 경제를 넘어서서 시장 사회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돈으로 거래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아주 작게는 우리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기 위해서 사는 패스트 트랙 티켓, 그거 돈 내고 합법적으로 새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게는 이 거대한 권력이 또 정치 권력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책 마지막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모든 걸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정치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합당하고 분당하고 위성정당 만들고 그러지는 않기를 한번 같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는요, 의대 증원하고 전공의 의사 파업 문제, 그리고 의대생 휴학 문제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윤형중 랩 2050 대표가 나오셔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또 뜨거운 게 한 가지 더 있죠.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아주 이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데, 김외연 비인크립터 한국 일본 리드 나오셔서요. 비트코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반감기에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홍련님 들어오셔서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목숨, 사랑 이런 거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사랑, 우정, 공동체 이런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마이클 샌델 교수도 책에서 그거 잘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이 좀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명님 오셔서 어제 인공지능 우리 특집 방송했잖아요. 방송 보시고 일자리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미래 사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비전에 대해서 좀 논의하면 좋겠다. 또 오늘 얘기할 의대 증원도 일자리 문제로 얘기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의대 증원하고 의사 파업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지금 의사 전공의들 중심으로 해서 파업하고 의대생들 휴학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 일단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발점은 2월 6일이었습니다. 2월 6일에 그 정부가 드디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 갑작스럽게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아니었고요.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절차를 거치고 또 예고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는 프로세스를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왔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좀 사례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학령 연령 그 하향 조정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돌발적으로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었고, 뭐 금투세 발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다음 날 발표할 올해 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기지 않은 정책들이 갑자기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대단히 돌출적이다. 그리고 예고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그리고 발표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정책은 좀 달랐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0월 26일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한 게 무엇이냐면은 40개 의과대학들을 상대로 그 의대 정원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 그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수요조사를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그렇게 10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의사협회랑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그 의사협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총 130차례 이상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날짜 수가 130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해 이상씩 상당히 많은 그런 협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고를 걸쳐서 물론 몇 명을 과연 발표할 것인가는 이제 베일에 쌓여져 있었거든요. 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근데 그 발표한 숫자도 상당히 좀 그 의외의 숫자인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했냐면은 그
2025년부터 2,000명을 늘리게 되면 이 인원들이 2031년부터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의과대학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다니기 때문에 6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산하기로는 2035년까지 우리가 더 필요한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1년부터 2,000명이 더 확장되어야 2035년까지 2,000명 곱하기 5 해가지고 1만 명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대 증원 규모만 발표한 게 아니고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정책들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들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 명수 가지고 일단은 저 의대생 증원 명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뭐 서울대 김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이렇게 발언 많이 하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그분은 3,000명 이상 돼도 모자랄 지경이다. 전국의 의사가 2만 명, 3만 명이 지금 모자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이 의사들은 또 전공의들도 그렇고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현재도 의사가 모자라 상태가 아니고 사실 그리고 네. 고령화되면서 점점 그러니까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변동하면서 점점 의사가 더 남게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전공의들은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수지 타산 맞추기가 어려운데 더 늘어나면은 개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방금 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개원이들의 경우에는 수치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개원이가 개원 아닌 의사들보다 이제 평균 연봉이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의사 수를 많다 적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의료 수요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숫자만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적은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절대적인 숫자라 그런다면은 당연히 그냥 의사 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인구 대비 의사 수라고 해야겠는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한 2.5명, 2021년 기준으로 2.5명 정도 되고 OECD 평균은 한 3.7명 정도 됩니다. 한 1.2명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 인원수가 좀 적게 된 배경으로는 의대 정원이 1998년부터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의 규모가 우리가 3,058명으로 19년째 유지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19년이 아니라 1998년부터면 한 26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26년부터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안 늘었어요. 네, 이게 왜 3,058명은 왜 19년인데 왜 26년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줄였어요. 얘기로는 1998년도에 우리나라가 3,507명의 의대 정원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줄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의대 증원은 필요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500명씩 그때 27년 전부터 쭉 배출이 됐더라면은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당시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파업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즉 지금과 비슷하게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일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사실은 지금의 성남시장인 신상진 네. 4선 국회의원이죠. 네네네. 네. 근데 좀 이상하게도 의사 출신이죠. 예, 의사 출신이고 국민의힘의 4선 의원 출신의 성남시장이신데 보통 이제 한 정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당론과 부합하지 않는 목소리를 낼 때 이제 내부 조율들이 있고 그 당에서는 어떤 소통이 있고 당에서는 어떤 방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좀 밝혔으면 좋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상진 의원의 최근 이제 정부의 의료 정책을 반대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한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그래서 당시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명에서 2000년도에 3,200명으로 감축했고 2006년도에는 3,058명까지 500명을 딱 감축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 수들이 지금 감축된 대로 19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감축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연봉 3, 4억 받는 의사가 나오는 지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또 MBC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의사들이 처우가 그렇게 좋다는 거는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 직군별 연봉 통계라는 거는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뭐 국세청에서도 뭐 근로자 이렇게 하지, 근로자의 뭐 삼성전자 뭐 어디 직군별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보건 의료 직종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건 의료 인력 실태 조사라는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 의료 인력 실태 조사에서 각 직군별 보건 의료 인력 직군별 연봉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서 공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의하면은 2022년 기준인데요. 의사의 연평균 소득, 이건 평균, 모든 의사들의 이제 연평균 소득이라고, 물론 이제 샘플 데이터일 텐데요. 연평균 소득이 2억 3,069만 원입니다. 2억 3,069만 원. 그게 이제 10년 동안 연평균 5.2%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이 방금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개원한 의사의 평균은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뭐 OECD 국가에서는 이제 단연 톱 수준, 톱 수준이고요. 네네. 그리고 근로자 평균 연봉을 보면은 2022년 이제 국세 통계에 의하면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평균 연봉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 2.3억 원이다 이렇게 평균을 얘기하면 이게 모든 의사를 다 포함한 거니까 네. 갓 졸업한 사실 전공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업이들까지 모두 다 평균을 낸 거죠. 그렇죠. 김윤 네. 교수가 4억 원이라고 했을 때는 뭐 30대 중반 이후에 전문의 같은 경우에 뭐 4억까지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른 그 거죠. 정도 받지는 않겠으나 네. 굉장히 대형 병원에서 전문의로서 또 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에 한해서는 또 그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개업이가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려운 개업이들은 그렇지만 또 평균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또 뭐 4, 5억 버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당연히 거죠. 많이 파산하는 계시죠. 분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균과 본인이 느끼는 건 다 차이가 있고 다 본인 입장에서 발언하니까 그런 거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어쨌든 우리나라 의사 보수는 연간 2억 3천만 원 내지는 2억 5천만 원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단연 톱이다. 단연 톱이고 증가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예. 증가 수준이 10년 동안 OECD의 보건 통계가 있거든요.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은 증가 수준이 한국보다 더 앞선 나라가 무려 6개 국가나 있어요. 많이 있네요, 그래도. 그게 어떤 나라냐면요. 헝가리,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아이슬란드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데. 네, 대부분? 아이슬란드 그래서. 빼면은 거의 그런데요. 근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애초에 10년 전에 상당히 의사들의 연봉이 낮아져요. 보통 증가율이라는 거는 분모가 어떠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애초에 받던 금액 자체가 한국보다 많았던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증가율도 이 국가들을 빼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죠. 10년 전이라고 그러면 2010년대부터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간 5% 이상씩 계속 올랐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뭐 60, 70%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누적해서. 예, 예.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다른 특히 이제 평균 근로자 소득 전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의사만 유독 그랬다.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관련된 직군들별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얼마이고 증가율이 얼마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기공사, 뭐 간호사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연평균 보수는 4,744만 원이고요. 10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정책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도 같이 나왔지만 간호사분들의 이제 입학 정원도 2025년부터 똑같이 2025년부터요. 1,000명씩 증원하겠다라는 정책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네. 간호사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반대 움직임들, 파업 같은 움직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정책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 심지어 간호대의 정원은 이번에만 증원한 게 아니고요. 2008년만 해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11,000명,
의대 정원 3,058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간호대 입학 정원은 2008년도에 11,000명이었었는데 네.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 늘리기 전에 입학 정원이 23,000명입니다. 아, 2배 이상으로 늘었네요. 네, 23,000명입니다. 근데 23,000명인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1,000명씩 더 증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간호사들은 인력이 계속해서 증원되고 있었는데 의사는 동결되거나 또 길게 보면 감소한 상태였고 근데 불균형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료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최근에야 한 요 1, 2년 사이에 꽤 오래게 의료계의 관행이자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PA라고 네네네. 사실상 그 의료 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 보조를 네네. 하고 있는 네.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상당히 있어 왔고 지금까지도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역할까지도 하면서 이제 그 지금의 의료 시스템 체계들을 좀 지탱해 왔던 것이고 지금 파업의 전면에 선 전공의분들은 그 진행자분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수습 기자 겪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가혹한 네, 맞아요. 시절에 수습 기자 잠도 안 재우면서 1시간, 2시간 저도 그렇게 하루에 16시간, 예. 17시간씩 예. 일하고. 근데 거기보다 더 가혹한 쪽이 바로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인데 네네네. 대표적입니다. 이게 왜 가혹하냐면은 잠 안 재우고서 일시키는 것도 비슷했지만 욕설과 위계적인 분위기와 막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문화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네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은 장시간 근로입니다. 옛날에는 뭐 100시간 이상이었지만 여전히 80시간 이상의 근무들은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PA 간호사들이 몇만 명 정도 되는 정도의 이제 일들 과잉 근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탱해 왔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의사 수가 좀 부족한 게 맞지 않나라는 또 판단이 들 수 있는 반면에 그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제시하는 데이터들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외래 진료 건수입니다. 외래 진료 건수는 네네네. 또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의료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더 공급될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이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진료 맞습니다. 의사 수가 좀 작아 보이더라도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근데 전공의들이 이렇게 과로하고 그런 거면은 전공의가 늘어나면은 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잖아요. 또 전공의들이 배치되어 있는 쪽은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방금 이제 외래 진료 건수는 물론 종합병원 외래 진료 건수도 많지만 개원의들의 외래 진료 건수도 네,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또 외래 진료 건수만 보면 안 되는 게 이건 뭐 당연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의 그 1인당 그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요. OECD 평균의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의료의 공급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느냐에는 또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 시간은 짧다. 네. 그러게 유명한 개원의 선생님들 만나서 진료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30초 진료 하는데 하죠. 몇 달이 걸리기도 네. 합니다. 몇 달이 네. 걸리기도 예. 하고. 네. 그런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이견이 있고 지금 보니까 바로 조금 전에 속보 보니까 22일 오전까지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지금 근무질 이탈했고 네. 근무지 이탈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000명 전국 의대생 중에서 11,000명이 휴학계 제출했다고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집계한 것까지. 휴학계를요? 그래서 네. 반발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좀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정부 계획대로 의사를 증원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하던 필수 의료 네. 문제라든지 또는 지방에는 의료 서비스가 잘 공급이 안 되고 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와야 되는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 네. 그 문제를 좀 하나씩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에 담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의료의 문제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총량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배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협회와 의사분들의 대다수는 총량의 문제는 없다. 는 것입니다. 총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대다수의 문제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배분의 문제만 풀면 총량의 문제는 이제 오히려 보이지 원래 없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제 몇몇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이 총량의 문제와 배분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의 문제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필수 의료와 이제 지역 의료에 충분한 의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뭐 수가를 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수가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근데 인센티브만으로 더 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필수 의료가 아닌 쪽, 지방 의료가 아닌 쪽에 엄청나게 많은 인센티브 이상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전공한 과가 아니더라도 필수 의료가 아닌 과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은 여전히 그쪽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더한들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몇 가지 정책들 중에서 상당히 또 예민한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혼합진료 금지. 혼합진료 금지. 네, 중에 있습니다. 혼합진료라는 거는 급여 대상, 보통 이제 건강보험 대상인 진료 행위를 급여 대상이라고요 표현하고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 행위를 비급여 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가지고 급여 대상의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분들과 이제 간호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비급여 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혼합진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혼합진료가 금지되게 됩니다. 금지되게 되는 것들을 이 정책에 담으면서 이제 논의해보자라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가서 얘기하면은 간호사님이 혹시 실손보험 있으세요? 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손보험 있으면은 이제 좀 비싼 거라도 관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비급여 진료를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제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꺼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이 이제 어쩌면 통제 장치를 실손보험이 이제 확 풀어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필수 의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급여 대상의 진료도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비급여 진료도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또 핵심적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의 문제도 함께 개혁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 혼합진료 금지라는 건 그걸 딱 끊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급여 대상 진료만 하고 비급여는 그러면 비급여 진료는 그럼 그 다음에 오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끼어 팔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혼합진료의 비율이 한 10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애초에 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도수치료 처음부터 받으러 와야만 도수치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군요. 지역 문제는 어때요? 지역 간 배분 문제는? 지역 간 배분 문제는 지금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지금 발표된 정책은 증원된 의대의 규모를 이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의과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이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정도의 방침만 밝혀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정책들이 조금 더 지역 의료와 연계돼서 지역의 의사들이 남게 하려면은 더 추가적인 정책들이 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이제 비슷한 의료개혁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냈었던 안들 중에는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역 거점 병원들을 중심으로 육성한다라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함께 지금 보건복지부는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진료 금지하고 의대 증원, 이게 이제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요거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까의 그 문제들을 의사들이 이거 갖고는 해결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배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지금 배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들이 발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논란 자체가 지금 의대 증원 쪽에 완전히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가
그 이쪽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배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배분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부가 조금 더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좀 다뤄줄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여러 의사 단체나 또 의사들이 낸 광고와 메시지, 뭐 발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고 아주 핵심으로 들어가자면 의대생을 거쳐서 전공의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이전에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본인들도 엄청나게 전공이 된 다음에도 그런 약간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권위적인 그런 상황에서 일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치는 이유는 나중에 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보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막 흔들어서 경제적 보상을 건드리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 쟁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의사 총량만 늘려도 배분의 문제까지 가고 총량만 늘려도 어쨌든 개원이들 사이에는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특히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 또 그런 이 영역의 의료 행위는 경쟁이 심해질 거니까 뭐 시장 원리가 적용되면 특히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 의사들이 오히려 의료 행위를 더 유인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의사들의 이제 급여가 바로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대 블랙홀 현상이라고 또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충분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한 이후에 확실한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이렇게까지 선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의대 선호 현상들을 많이 이제 지켜보면서 살아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의대 이외의 경로를 갔을 때와 차이를 보면요, 의대만큼 확실한 보상을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의대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는 확실한 보상. 공대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상을 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한국 사회가 여러 이제 유인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뭐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이 나냐, 자산 시장에서 뭐 다른 것이 나냐, 지금 다음 방송에서 얘기할 비트코인 아니냐 이런 여러 유인 체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업 쪽에서도 의사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는 아주 확실한 그런 일종의 투자처인 거죠. 직업으로 보면요. 근데 이런 균형을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런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000명을 늘리면은 이공계 핵심 인재들이 또 다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긴 합니다. 근데 그 이익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이공계 쪽에 좋은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와야겠지만 이쪽에 가면은 리스크 없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의 한국의 의료비 수준이 이미 GDP 대비 평균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GDP 대비 평균을 어떤 때 도달하냐면은 고령화율에 따라서 도달하거든요. 선진국 평균 예. 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 고령화율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OECD 평균 수준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평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 수준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실손보험제도 이런 제도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의사들의 이제 연봉 수준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개혁 같은 것들도 당연히 좀 같이 논의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결국은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가격이 내려가도록 해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들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요거까지는 맞는 말이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중증 진료 행위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전처럼 감기 환자들이 이렇게까지 병원을 쉽게 가고 아주 싼 값으로 진료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하면서 사실 의료개혁을 추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영중 랩 2050 대표하고 의사 파업 문제, 의대 증원 문제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트코인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요즘 너무나 뜨거운데요.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반감기에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 신문 기자도 하셨고, 네. 네, 그리고 이전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일하셨었죠. 네, 뭐 잠깐이지만. 그래서 비인크립토라는 이 회사는 저는 조금 낯선데요. 아, 예. 지금 이전에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신 거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회사 소개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비인크립토는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코인을 다루는 전문 매체고요. 글로벌 규모에서 봤을 때 뭐 주요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또 다른 이제 글로벌 매체인 코인데스크라는 곳에서 한국판 편집장을 했었는데, 뭐 그것과 좀 맞닿아 있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상황과 시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 좀 사실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 다루는 건데, 일단 어쨌든 시장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고공행진하다가 주춤하다가 또 다시 고공행진하려는 뭐 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논란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 ETF 미국에서 승인한다 안 한다 했던 문제도 있었고, 반감기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좀 그거부터 얘기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싶습니다. 얘기하신 게 전부 다 이제 이유일 수도 있고 뭐 배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그 2월 14일 저희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이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네. 2월 14일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5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뭐 그 상태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2월 중순쯤에 2,400달러 선, 24,000달러 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두 배가 조금 넘은 상황이죠.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한 상승한 게 117% 정도 상승한 게 되는데, 예, 물론 이제 큽니다. 두 배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 관련해서 많이 떴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의 1년 상승률이 240%인 거에 비교하면 또 뭐 그렇게 큰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히 이게 급상승한 거는 최근 일인 게 맞습니다. 작년에 여름 그 8, 9, 10월까지만 해도 3만 달러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업계의 화두였는데, 지금 이제 5만 달러 넘어서서 5만 2천 달러 이제 딛고 더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상승세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상황에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뭐 업계가 좋아졌구나 하는 그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미 지역의 최대 코인 거래소가 이 코인베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이 수익을 못 내다가 이번 분기에는 수익을 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트코인 말고 이제 또 다른 뭐 2위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월간 활동 사용자 수가 지금 최고를 기록을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뭐 단적으로 검색 엔진에서 그 비트코인을 찾아보는 검색량도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이 오른 게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 네. 이 가격 상승의 배경은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렇겠죠. 사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그렇죠. 많을 때 가격이 오르니까. 예,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배경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미국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0일에 미국의 그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SEC라고 하죠. 11개를 승인을 했고 10개가 그 다음날 바로 상장이 됐습니다. 승인된 지 지금 한 5주 정도 됐는데요. 네. 네. 5주 만에 지금 유입된 자금이 5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50억 달러면 5조, 그렇죠. 6조, 7조 원 되는 그렇죠. 돈이네요. 근데 네. 그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금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ETF가 됐기 때문에 뭐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걸 뭐 옛날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이렇게 좀 맞아요. 볼 필요가 네. 있는데 금 ETF가 2004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금 ETF에 50억 달러가 들어가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 5주 만에 네네. 그게 된 겁니다. 금 ETF는 2년 만에 5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8년 동안 꾸준히 금 가격이 오르는 그런 동력이 네네네. 됐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금 가격이 그 8년 동안 한 4배가 뛰었거든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얼마나 뛸 것이냐? 뭐 모르지만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4배가 뛸 거니까 미리 사놓자고 해서 4배가 먼저 뛰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이거 시장 논리에 정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ETF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상장을 시킨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투자자문사들이 투자자들한테 권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투자자문사들의 현 단계는 아마도 추정컨대 이 금 ETF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상품화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렇다면은 시간이 가면은 자금 유입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건 기관 자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ETF의 특징이 뭐 금 ETF 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 ETF 처음 나왔을 때 상황을 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금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최대 장점으로 이제 홍보가 됐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금을 갖고 있고 대신에 고객들의 자금을 받아서 이걸 투자하는 뭐 이런 그 지수로 투자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비트코인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비트코인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자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직접 자산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걸 좀 꺼리고 있었던 기관 같은 경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기관 자금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건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미리 사놓자고 하면서 그게 몰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분석도 가능하죠. 가능하겠네요. 네. 그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처음에 미국에서 이 현물 ETF 승인 났을 때 우리는 승인 계획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는 바람에 그 전에 이제 이번에 이제 승인이 난 거는 현물 ETF인데요. 이제 선물 ETF는 그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물 ETF는 국내에도 들어와 있었고 국내에서 이제 그 상품들을 통해서 미국의 선물 ETF를 ETF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당국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일어난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뭐 그 문제는 사실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지금 총선 앞두고 ETF를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가격 상승 얘기를 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사려는 배경이 일단 현물 ETF
승인 네네네. 이후라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반감기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그거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청취자들이 계시니까. 네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반감기가 예정된 거는 4월 말 한 20 며칠이 될 것 같고요.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뭐 역사를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2008년 그 미국에서 벌어진 서프라임 금융 위기 때 사람들이 은행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생기면서 은행이 아니라 이 은행에 지금 내가 돈을 맡겼다는 기록이 이게 지금 위험해지니까는 내가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돈을 어디에 맡겼다, 돈을 누구한테 줬다 이런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이걸 동시에 기록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걸 뭐 누가 위조할 수도 없을 거고 누가 망한다고 해서 한쪽이 망한다고 해서 다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하니 그걸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자라는 논문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총량을 정해놨어요.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되도록 기술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2,100만 개까지만 허용하는 걸로 애초부터 고안이 돼 있었고 지금 2,000만 개가 좀 안 되는 양이 발행이 돼 있습니다. 이게 4년 정도, 그러니까 21만 개가 발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발행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반감기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4번이 있었는데 4차례 동안 반감기를 거치면서 한 번에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지금 6.25개입니다. 이게 4월이 되면은 더 줄어서 3.12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루 발행량이 지금 900개인데 아마 450개가 되는 거고 그게 계속 줄어들다 보면 2,100만 개가 채워질 거고 그러면 그 이상은 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지금 구조. 채굴을 한다는 거는 하루에 발행되는 그 900개 내지는 뭐 600개의 그 코인을 채굴을 경쟁적으로 하는 분들이 나눠 갖는 매일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인 네. 거죠. 네. 아무튼 그 반감기가 이제 오기 때문에 반감기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또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반감기가 그동안 이제 지금 지난 반감기들을 보더라도 반감기가 지나면 한 1년 정도 가격이 쭉 오르는 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좀 이게 오르지 않겠냐 하는 심리에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도 이제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의 도래 두 가지가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다. 네.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제가 좀 악마의 변호인 같은 그러시죠. 역할 좀 해봐도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금하고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네. 금은 말이죠 사실 금이 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금을 먹는 것도 아니고 금을 입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금부치를 왕실에서 계속 사용을 하면서 금은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정착을 시켰고 모든 사람이 이제 결혼할 때 금부치를 갖고 다니도록 이렇게 문화적으로 현대사회에 와서까지도 정착이 됐고 이런 과정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가치를 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문화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ETF도 만들고 뭐 거래소도 만들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이 가치가 먼저 인정되고 이렇게 온 건데 네. 비트코인은 사실은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 짧은 시간,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그거 투자하는 분들은 그걸 아주 열렬하게 믿지만 이게 지금 금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거 거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하루에 그 옛날에 뭐 네덜란드에서 튤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튤립이 그때는 다 금처럼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래소도 만들어지고 상품도 만들어지고 파생상품 거래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네덜란드 사람들만 가치를 인정했으니까 다른 나라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니까 그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져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견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치가 합의가 됐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비슷한 예로 저는 미술품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림. 네. 그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은 가치가 있다. 미술품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근데 그 가치를 뭐 인정 안 하려는 분도 있겠죠. 이거 왜 그 돈 주고 이걸 왜 사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가치가 형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미술처럼 이런 어떤 고유한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좀 표준화된, 규격화된 미술품이라고 본다면 조금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장이 있고 시장이 지금 그 가치를 인정해서 어떤 금융상품의 대상으로서 이 가치를 계속 싣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이런 구조가 되고 나니까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1월 10일, 우리 시각으로 이제 1월 11일이었는데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오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하신 말씀이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제는 변동폭을 보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자산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안정성 있는지를 시험해봐야 될 시기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가치를 좀 시험해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9년 1월 4일이 비트코인의 생일이거든요. 네네. 우리는 1월 4일 하면 일사후퇴가 먼저 생각나지만 비트코인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15살 됐는데 조금만 여유 있고 너그럽게 얘가 좀 크는 거를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악마의 대변인, 제가 비트코인 대변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악마의 대변인 해보면은 투자 자산이라고 쳐요. 투자 자산이 됐다. 금 같다. 근데 금하고 비트코인은 원래 아까 설명하신 걸로 따지면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금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고 왕족들이 좋아하니까 뭐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형성되어 온 그런 것이지만, 비트코인은 이걸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정말 투자은행들이 말도 안 되는 이 거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또 나중에 다 보상을 받고 자기들은 또 연봉 보너스 다 챙기고 은행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고 이거는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해방된 화폐를 만들자. 자유롭게 거래하는 그 시스템 만든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투자 자산이면 이거는 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원래 취지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묘사하면서 이제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라고 표현을 했고 암호화폐라고 번역이 돼서 국내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가 됐는데, 애초에 고안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 금융 또는 거래 기록을 공유해서 각자가 다 갖고 있게 하면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쓸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보상으로 주어졌던 게 비트코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포인트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의 가격인 것 같아요. 요 네트워크가 얼마나 탄탄하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걸로 믿느냐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고, 그걸 그래서 사고 파는 거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의 꿈대로 이게 정말로 글로벌하게 쓰일 수 있는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거를 가격이라고 안 부르고 환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미 그 가격이라는 게 형성될 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이거를 화폐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상품 비슷하게 봤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뭐 시간이 지금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제 말씀은 들었고 그냥 계속 생각나는 게 제가 2013년에 비트코인 관련된 책 추천사를 썼거든요. 아마 국내에서 처음 나온 책 중에 하나였어요. 김진화 대표라고 되게 이 전문가 지금도 뭐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썼던 사례들이 생각이 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이 도저히 이렇게 물자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에게 기부받는 방법으로 또 여성인권 탄압받는 어떤 뭐 종교적인 이슬람 극단적인 국가에서 그런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억이 나서 그런 기능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서사 구조는 똑같은데 각도가 변해서 하마스가 무기 개발하는 자금을 코인으로 조달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후원 받았다던가 뭐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 화폐에 도전을 했고 그런 가치의 전달 수단으로 익명화된 가치의 전달 수단으로 쓰려던 그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여러 나라의 정부가 그리고 국제 사회가 이걸 제재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명화하려고 하고 이름 안 보이는 거래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은행들이 누가 누구의 코인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런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때문인데 글쎄요. 이게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사회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화폐 통화 질서라는 거를 유지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도전하려는 세력이 지금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걸 안전한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ETF 같은 이런 상품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 제3세계의 어떤 운동가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이 제도화되는 쪽이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상을 계속 생각하기에는 좀 멀리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죠. 그렇군요. 그럼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 딴 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지금 1억 원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금처럼 뛴다고 그러면 4배는 뛰어야 되는데 지금 2배밖에 안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뭘 봐야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까?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됩니까? 이제 언론인으로서 그런 전망을 이제 함부로 하기는 참 특히나 이 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건데 2021년 11월에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6만 9천 달러였고요. 그랬는데 1년 만에 2022년 11월에 16,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4분의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테라 사태가 있었고 FTX 사태가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면은 코로나 기간에 이 아까 저 최고점이라는 게 2021년 11월이면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럼 코로나 기간은 계속 그렇게 올랐었냐? 아닙니다. 코로나 초기에 2020년 4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일시적으로 3,4천 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20배 넘게 뛴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엄청 뛴 거네. 그렇게 뛸 수 있고 그때 그렇게 떨어질 수 저점을 있고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뛸 수 있고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자산이니 하지만 이게 지금 뭐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을 그렸던 건 또 맞거든요.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또 적립식 투자를 권해드리고 이것도 적립식 투자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런 조금씩. 게 이제 뭐 투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정석이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 이제 이게 그런 건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기 사건, 뭐 작년에 강남 살인 사건인가요? 어떤 중년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하고 뭐 그런 사건도 이게 코인과 연관된 사건이었잖아요. 아, 네네. 그럼 그다음에 뭐 수상한 거래가 있다거나 호화로운 술판 파티 뭐 이런 게 이제 코인 생각하면 많이들 떠오르시는 분들일 떠오르는 부분일 텐데 사실 가상자산이 코인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이 한 50 몇 %가 되고요. 네네. 이더리움이 한 16, 7%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한 67%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 어떤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 한 또 6, 7%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벌써 한 70%가 그런 큰 코인들이고 네. 사기나 뭐 이런 거 났던 그 코인들은 한 0.01% 그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코인 하면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 좀 어지럽고 나쁜 놈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시야를 좀 돌려서 이 시장을 진짜로 이끌어가는 종목들 또 이 대상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뭔가 이 얘기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다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오늘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거 사기 아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에서 범죄라는 사기가 아니고 네네. 엄청나게 인류를 구원할 비전으로 얘기를 해놓고 끝은 보니까 아, 투자하면 좋은 자산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이 앞에 비전 이게 사기 아니냐. 뭐 AI 우리 얘기할 때 AI로 뭐 인간을 해방시켜서 뭐 노동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해놓고 네. 나중에 그냥 챗GPT 만드는 거랑 비슷한 이런 네. 거죠. 그런데 사기가 아니고 혁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냐면 어쨌든 간에 금이 안전자산이 된 거는 고대 왕들과 우리의 이 결혼하는 많은 이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권력과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달러가 안전자산이 된 거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대중의 힘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술과 대중의 힘만으로 현물 ETF 승인받고 안전자산에 진입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혁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마무리로 좀 정리해 주시죠. 이런저런 네, 짧게 해주세요.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살 된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뭐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15년밖에 안 됐다는 거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뭐 계속 들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김혜현 리드님하고 같이 비트코인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한 중요한 금융 현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네, 내일도 12시 반에 돌아와서 라이브 진행할 거고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수출입연구소 김윤지 박사 나오셔서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2시 반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